전라남도의 한 외딴 바닷가. 아가씨, 가슴을 만져도 되나? 할아버지, 지금 무슨 짓이에요? 당장 되돌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시끄럽구나. 싫다는 거지? 오종만의 차가운 웃음소리에 이어 여자의 비명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바다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음은 곧바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든 현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종만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4명이나 살해한 게 맞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단추를 안 잠그고 떡 벌려놓은 상태에서 젖꼭지만 가린 채 유방이 불룩 튀어나와 그런 생각이 들게 했어. 희대의 연쇄살인마 오종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2007년 여름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한 어부의 연쇄살인.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날의 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 그랬구나 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어촌의 아침, 잔잔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여름 전라남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 겉보기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살아온 늙은 어부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는 아들. 하지만 그 평범함의 이면에는 아들이 애써 외면해온 아버지의 추악한 본성이 검은 멍울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 지원금 문제로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장님, 누구는 그물이 찢어졌고 누구는 배가 부서졌는데 어떻게 지원금을 똑같이 나눕니까? 피해 규모에 따라 나눠야죠. 뭐라고? 그럼 우리처럼 조금만 피해본 사람은 받지 말란 소리요? 다들 그만하시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요. 태풍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처지에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때일수록 똑같이 나누고 다 같이 이겨내야지. 내 말이 틀렸어? 오종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한 듯 그의 인품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오씨 어르신 말씀이 맞아. 우리 마을의 어른은 어른이셔.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인자한 얼굴 뒤에 얼마나 교활하고 이기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지를요. 며칠 뒤 오종만은 홀로 사는 노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지원금 신청서가 너무 복잡하지. 글자도 작고 내가 다 알아서 써줄 테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오. 내가 할멈 몫까지 잘 받아다 줄게. 아이고 영감님, 매번 고맙소. 복 받으실 거요. 며칠 후 노파의 아들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오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온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면서요. 오상철은 아버지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김씨 할머니 댁 지원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서류를 아버지가 대신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원금이 적은 거죠? 세상이 그런 거다. 똑똑한 놈이 더 챙기는 거지. 서류 한 장 제대로 못 보는 저 집구석이 멍청한 걸 누굴 탓해? 아버지, 시끄러운 소리 할 거면 저리 가라. 오상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자신의 몫에서 돈을 떼어 몰래 노파의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못 본 척하고 뒤에서 조용히 수습하는 것.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시간 오종만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옵니다. 텔레비전 속에는 몸매가 좋아 이쁘다는 인기 가수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곡으로 돌아온 이수미입니다. 텔레비전을 힐끔 보던 오종만이 중얼거립니다. 저런 계집들 가슴이 얼마나 말랑말랑할까? 아들 오상철은 아내와 아이가 들을까봐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시아버지의 역겨운 혼잣말에
며느리 박미희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뒤 마을의 대학생 실종 사건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틀 전 우리 마을에 여행 온 서울 대학생 남녀 한 쌍이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우리 선착장 부근이라고 하니. 큰일이네. 젊은 사람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젊은 것들이 객지에 놀러 와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린 탓이지. 아들 오상철은 아버지의 이기심과 고약한 성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악마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007년 9월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착장에는 여러 척의 배가 정박해 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첫 실종 사건 이후 한 달. 시간은 무심했고 마을의 불안은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선착장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죠. 그날 오후 아내 박미희는 남편 오상철이 아침에 급히 나가며 잊고 간 도시락을 챙겨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평범한 일상. 그것이 끔찍한 비극을 목격하는 서막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 남편의 배를 박미희는 찾고 있었고 멀리 방파제 끝에서 젊은 여성 2명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와, 언니 여기 정말 좋다. 인생샷 건지겠는데? 그러게. 좀 더 바다 가까이서 찍으면 예쁠 것 같은데. 남편의 배를 찾던 박미희의 시선은 그러나 선착장 한편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그는 그물을 손질하는 척 앉아 있었지만 손은 멈춰 있었고 눈은 방파제 끝에서 웃고 있는 두 젊은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한참이나 그들을 훑고 있었죠. 오종만은 짧게 숨을 고르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반갑구먼 아가씨들. 사진 찍으러 왔나 봐? 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경치가 너무 예뻐서요. 에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곳너머에 숨겨진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백이지. 사진작가들 많은 곳이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인가요? 그럼 마침 내가 그쪽으로 배를 몰고 나갈 참인데 어제도 서울에서 온 다른 관광객들 태워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명절인데 좋은 구경 시켜줄게. 이 할애비만 믿고 따라와봐. 숨은 명소, 다른 관광객들도 태워줬다는 교묘한 말. 노인의 인자한 미소와 확신에 찬 목소리에 조은아의 마지막 경계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구 더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미희는 손에 든 도시락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이 오종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무슨 일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실종된 여성들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는 중입니다. 들어보니 두 사람이 선착장에서 배를 빌리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어르신께서 이 근처 바닷길은 누구보다 훤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날따라 좀 이상한 배나 낯선 사람을 보신 기억이라도 있으신지요? 김 형사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들 오상철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쳤죠. 경찰이 돌아간 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마당에서 들려온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마당의 개가 그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의 개가 왜 저렇게 짖어대?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라도 하려는 듯 오종만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당으로 나가 근처에 있던 장작개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종만은 짖는 개를 향해 무자비하게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개의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을 채웠고 박미희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습니다.
시끄러운 것은 매가 약이야. 저거 동네 밖에 갖다 버려라. 다시 눈에 안 띄게. 여보, 보셨어요? 아버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하고 거친 분이셔. 어릴 때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혼나고 그랬지. 옛날 분들은 다 그러셨지. 별일 아니야. 아들은 눈앞의 잔혹함을 원래 그런 것이라며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박미희에게 그날 오후 선착장에서의 짐승 같던 눈빛과 방금 전의 무자비한 폭력성은 하나의 소름 끼치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방 안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낮에 선착장에서 그 여자들 쳐다보던 아버님 눈빛, 그리고 마당에서 그 개한테 하시던 행동. 그게 정말 아무렇지 않으세요, 당신은? 또 그 소리. 당신 대체 왜 자꾸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범죄자 취급이 아니잖아요. 제 눈으로 본 걸 어떡해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당신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으신 분이야. 당신의 그 근거 없는 느낌? 그깟 의심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를 진흙탕에 처박을 셈이냐고. 아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이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외면하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자기기만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의심의 그림자는 이제 핏빛으로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종 사건 이후 작은 어촌 마을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됐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바다는 침묵했고 진실은 깊은 물속에 잠겨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자신이 품고 있던 비극의 흔적을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야, 오늘 그물 한번 묵직하네. 만선이겠는데? 두 번째 실종 사건으로 마을 전체가 뒤숭숭하던 며칠 뒤 새벽 한 어민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끌어올린 그물에서 수많은 생선과 함께 낡은 여성용 핸드백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응? 이게 뭐야? 아이고, 맙소사. 사람 가방이잖아. 그때와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한 남자가 김 형사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딸애는 어딜 가든 디지털 카메라를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방수 케이스까지 씌워서요. 그것만 찾으면 거기에 뭐라도 있을 겁니다. 제발 찾아주십시오. 아비의 그 절박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거짓말처럼 동료 어민이 건져 올린 가방 안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다는 마침내 첫 번째 비밀의 조각을 세상 밖으로 밀어 올린 것입니다. 그 시각 경찰서 수사팀 사무실에서는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복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바다 위에서 찍은 사진 몇 장 뒤에 흔들린 보트 내부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실종자, 안미영 씨. 휴대폰 통화 기록 분석은 어떻게 됐나? 마지막 발신 기록이 119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다급한 목소리 뒤로 신원불명의 남성 음성이 함께 녹음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배에 갇혔어. 위험해요. 위치 추적 좀. 어디다 전화하냐?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오종만이군. 마을의 모든 배를 탐문했지만 두 번째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의 정박 위치가 달랐던 배는 이자의 배, 단 한 척뿐이었어. 국가수의 음성 분석 바로 의뢰해. 이제 증거는 충분해. 그날 저녁 오종만의 집 앞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겁고 위압적인 분위기였죠. 김 형사가 다른 형사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서는데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오상철이 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김 형사는 오상철을 지나쳐 오종만 앞에 서며 이전과 달리 감정이 배제된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종만 씨,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된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당신 배 선실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끈과
신용카드도 발견됐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체적인 증거물 이야기에 아들 오상철은 숨을 멈췄고 며느리 박미희는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체포영장이라뇨.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건 불법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들이죠. 오종만 씨, 이 목소리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따 전화하냐?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평생 그물을 잡아 단단했을 오종만의 손끝이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이게 무슨 수작이야? 그날 젊은 것들이 배 한번 태워달라고 사정해서 태워줬더니 지들끼리 술 마시고 좋다고 까불다가 물에 빠진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밀기라도 했다는 거요. 그는 순식간에 자신을 철없는 젊은이들의 장난에 휘말린 무고한 노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실로 교활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김 형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스스로 빠졌다고요? 그렇다면 한 달 전 실종된 여대생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나온 이 마지막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해자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당신의 배 안에서 겁에 질린 채 공포에 떨며 찍은 이 사진 말입니다. 김 형사가 내민 결정적 증거사진 앞에서 오종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을 뿐입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아들의 필사적인 절규는 댐이 무너지듯 밀려오는 진실의 파도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공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심장을 옥죄었고 아비의 계산된 침묵은 그 어떤 자백보다도 더 무거운 죄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이제 곧 아들이 평생을 외면해온 진실의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김 형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동료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죠. 며느리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아들의 필사적인 자기기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오상철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고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2명이 오종만의 양쪽으로 다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내 살을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오종만은 아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체념한 듯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오종만 씨,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까지 동행하시죠. 아들의 필사적인 절규에도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감당해야 할 숙제라 여겼던 아버지는 그저 수갑에 손목이 묶인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밤의 어둠을 찢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종만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4명이나 살해한 게 맞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기자들의 질문 소리 너머로 충격에 빠진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오씨 영감이 저 양반이 정말 사람을 죽였다고? 평생을 인심 좋은 척은 다 하더니 우리 애한테도 손주 같다면서 사탕도 줬었는데 소름 돋아. 어쩐지 눈빛이 가끔씩 섬뜩하더라니. 저런 살인마를 이웃에 두고 살았다니. 평생의 이웃이 한순간에 살인마가 되어버린 순간 마을 공동체가 품고 있던 거짓된 신뢰는 경악과 집단적 배신감으로 변질되어 현장을 떠돌았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경찰차로 향하던 오종만이 그 순간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향해 터지는 플래시 세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반성이나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괴물은 자신의 첫마디를 세상 밖으로 뱉어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 배를 공짜로 얻어 타려 한 것들이 잘못이지. 그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한마디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내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고 이웃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말을 바로 곁에서 들은 아들 오상철은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무너지는 남편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박미인은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의 지옥 같은 광경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끔찍한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그것은 진실을 확인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비극적인 명료함이었습니다. 오종만은 경찰차에 올라탔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모든 소동의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어부 연쇄살인마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아들이 평생 감당해온 아버지의 이름은 온 국민이 아는 흉악범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오상철과 그의 가족은 살인마의 가족이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긴 채 지옥의 한가운데에 버려졌습니다. 2007년 8월 31일 맑게 갠 오후의 바다 위 작은 어선 한 척이 한가롭게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찰 기록과 얼마 남지 않은 증거들을 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비극이 벌어졌던 그날 악마의 배 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살아남지 못한 피해자들의 시점에서 재구성한 그날의 끔찍한 항해 기록입니다. 배 앞머리에는 19살 동갑내기 대학생 커플 김군과 추양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여기 정말 좋다. 배까지 태워주시고 할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이쪽 인심 한번 제대로 느끼네. 할아버지, 경치 정말 멋집니다. 아직 멀었어요. 진짜 배기는 저기 섬을 돌아가야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 이 늙은이도 기분이 다 좋구먼. 19살 풋풋한 사랑을 키워가던 두 대학생에게 세상은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노인의 친절한 제안은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배는 육지가 아득해질 정도로 점점 더 먼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너무 멀리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와간다, 다 와가. 마음 급한 젊은이는 고기도 못 잡는 법이지. 내 말 믿고 편히 가게. 오종만의 말이 끝나자 배의 엔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방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배가 고장났어요? 오종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인자하던 할아버지의 미소는 사라지고 번들거리는 욕망과 잔혹함이 뒤섞인 짐승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경치 구경하기 딱 좋은 곳이지. 오종만은 갑자기 배전에 앉아있던 김군을 등 뒤에서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김군은 짧은 비명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진우야, 안 돼! 할아버지,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제발 그만두세요! 물에 빠진 김군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에 오르려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오종만은 배에 있던 삿갓대를 들어 배에 오르려는 김군의 머리와 손을 인정사정 없이 내리찍었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머리에 가해질 때마다 김군의 입에서는 더 이상 외침이 아닌 신음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살고자 했던 그의 의지는 그렇게 서서히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애인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추양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배 위는 이미 피로 물들고 있었죠. 오종만은 삿갓대를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가슴 좀 만져보자. 할아버지,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제발 그만두세요! 저리 가, 이 악마! 격렬한 저항 끝에 추 양마저 바다에 빠졌고 오종만은 그녀가 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삿갓대로 밀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내 모든 소리는 파도 소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25일 추석을 맞아 여행 온 20대 여성 안미영 씨와 조은아 씨가 선착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악마는 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활하고 더욱 대담해졌죠. 반갑구먼 아가씨들. 사진 찍으러 왔나 봐? 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경치가 너무 예뻐서요. 에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곳너머에 숨겨진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백이지. 사진 작가들 많은 곳이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인가요? 그럼 마침 내가 그쪽으로 배를 몰고 나갈 참인데 어제도 서울에서 온 다른 관광객들 태워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명절인데 좋은 구경 시켜줄게. 이 할애비만 믿고 따라와봐. 그리고 또다시 약속 장소가 아닌 망망대해에서 배는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가슴을 만져도 되나? 할아버지, 지금 무슨 짓이에요? 당장 배 돌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시끄럽구나. 싫다는 거지? 언니, 피해! 이번에는 두 여성이 함께 저항했습니다. 좁은 배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은아 씨가 필사적으로 오종만을 막는 사이 안미영 씨는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미영 씨는 필사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배에 갇혔어요. 저희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 좀. 어디다 전화하냐? 오종만에게 발각되어 전화는 끊겼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차가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오종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그날 악마의 배 위에서 벌어진 일들의 재구성입니다. 왜 도망칠 수 없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수평선뿐인 바다 위 수십 년간 바다에서 단련된 노인의 완력과 교활함 앞에서 순박했던 젊은이들에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오종만의 바다였고 오종만의 왕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며칠 뒤 집안에는 온종일 TV 뉴스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네? 희대의 연쇄살인마 오종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특히 내 배를 공짜로 타려 한 것들이 잘못이라는 그의 발언은 아버지가 괴물이 되어 사라진 집, 그곳에 남겨진 시간은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 오상철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TV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이 평생 감당해야 할 숙제라 여겼던 아버지가 짐승의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TV 좀 꺼요. 당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만나야겠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직접 만나서 들어야겠어. 안 돼요. 제발 가지 마세요. 가서 뭘 어쩌게요. 당신만 더 상처받을 뿐이에요. 지금껏 우리가 겪은 걸로도 모자라요? 아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 일말에 아주 작은 후회라도 있는지. 인간이라면 자기 아들 앞에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을 보이겠지. 그래야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는 마지막이자 가장 처절한 기대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제 발로 지옥의 문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면회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크릴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과 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투명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두었을 뿐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뭐가? 왜 말이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잖냐. 젊은 것들 보니까 만지고 싶더군. 근데 싫다잖아. 그래서 화가 났지. 그게 다야.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내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상철아, 내 마누라는 어떠냐? 아직도 가슴이 탱탱해? 젊을 땐 참 보기 좋았는데. 그 순간 오상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고 있던 마지막 인간성에 대한 기대마저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을 찢어발기는 괴물이 되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종료벨이 울리자 오상철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종만은 텅 빈 의자만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면회실을 걸어 나온 것은 더 이상 이전의 오상철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산산조각 난 채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껍데기일 뿐이었죠.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기대를 제 손으로 끊어낸 그는 이제 돌아갈 세상이 없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돌아온 이후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TV조차 켜지 않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영혼이 파괴된 채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그를 기다린 것은 위로가 아닌 세상의 잔인한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오상철과 그의 가족에게는 이미 살인마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 박미희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사기 위해 동네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옥죄어 온 것은 평생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박미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화가 끊기고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등 뒤에서 경멸이 담긴 속삭임이 시작됐죠. 어머, 쟤 좀 봐. 살인마 며느리. 무슨 낯짝으로 여기론데? 그러게 말이야. 며칠째 쌀이 다 떨어졌다던데 꼴 좋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게에 들러 물건들을 사려 했지만 쌀도 두부도 오늘 아침에 다 떨어졌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쌓여 있는 쌀가마니가 보였지만 박미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와야만 했죠. 어른들의 잔인함은 아이들에게로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이 비극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어린 손자에게 세상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야, 오준우, 너네 할아버지가 그 살인마라며? 뉴스에 나오던데. 가슴 좀 만져보자 했다며? 아주 그냥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더니. 비켜! 니네 아빠도 똑같은 거 아냐? 피는 못 속인다는데. 너도 나중에 여자들 배 태워서 어찌하는 거 아냐? 준우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고 순식간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상철은 말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아들 오준우를 아내 박미희가 약을 발라주고 있었죠. 여보, 우리 더는 여기서 못 살아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멀리 떠나요. 네? 떠나자고? 어딜 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 오종만 아들 오상철 모르는 사람이 이게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요. 내 얼굴에 내 이마에 쓰여 있다고 이제. 나는 살인마의 아들입니다라고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다고. 오상철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주잔을 내려치자 유리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고 박미희는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준우야, 왜 그러니? 나 어릴 때 할아버지가 배 태워주면서 그랬어요. 바다는 정직해서 땀 흘린 만큼만 돌려준다고.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곳이라고. 근데 뉴스에서는 할아버지가 그 바다에서 사람들을 죽였대요. 뭐가 진짜예요? 나한테 사탕 사주던 그 할아버지가 진짜예요? 아니면 TV에 나오는 저 살인마가 진짜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엄마는 매일 울고 나는 학교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대체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왜? 10살 소년의 절규였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배신감으로 변했고 존경했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원흉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그 처절한 외침에 술에 취해 있던 오상철의 눈빛이 비로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종만은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혔지만 오상철과 그의 가족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웃의 경멸 어린 시선이 창살이 되었고 세상의 잔인한 손가락질이 두꺼운 벽이 되었습니다. 아비가 저지른 죄의 독은 이렇듯 아무 죄 없는 아들을 넘어 어린 손자의 영혼까지 검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종만에 대한 1심 재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오종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아비의 죄악이 낱낱이 공개되고 자신들의 상처가 구경거리가 되는 잔인한 형벌의 장소일 뿐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목소리들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4명의 무고한 젊은이를 오직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 오종만을 인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 꽃도 못 피운 우리 딸 살려내. 이 악마야. 살려내. 한 유가족이 오열하며 뛰쳐나가려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피고인,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단추를 안 잠그고 떡 벌려놓은 상태에서 젖꼭지만 가린 채 유방이 불룩 튀어나와 그런 생각이 들게 했어. 오종만의 파렴치한 망언에 방청석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고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지금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피고인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으십니까? 피고인, 정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게 왜 공짜 배를 타서 일을 그렇게 만들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후회도 안 해. 재판 내내 오종만은 단 한순간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한 구석에 죄인처럼 앉아있던 아들 오상철과 며느리 박미희는 아비의 역겨운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수많은 경멸의 시선에 온몸이 꿰뚫리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를 주목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말을 멈추자 법정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범죄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 오종만을 사형에 처한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유가족들의 울음과 기자들의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형. 그 준엄한 선고에도 피고인석의 오종만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마치 이 모든 것이 지겹다는 듯한 조소마저 입가에 띄웠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오상철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날 밤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희야, 다 끝났는데 하나도 괜찮지가 않네. 아버지는 사형수가 됐고 나는 평생을 살인마의 아들로 살아야 하고 우리 준우는 살인마의 손자로 살아야겠지. 이게 끝이 아니었어. 시작이었던 거야. 우리가 뭘 어떡하겠어요. 버텨야지. 준우를 위해서라도. 미안하다. 여보, 무슨 생각하세요? 정말 미안해 미희야. 너랑 준우한테 이런 씻을 수 없는 멍해를 지게 해서 내가 다 미안해. 나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자야겠어. 남편의 그 마지막 사과가 그의 유언이었음을 아내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아들 오상철은 스스로에게 내릴 마지막 심판을 그날 밤 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짊어지는 가장 끔찍한 방식의 속죄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슬픔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의 전조라고는 차마 생각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홀로 깨어있던 오상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좋은 아비의 아들로 태어나라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말이 전부였습니다. 유서를 쓴 그는 곤히 잠든 아들 오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정말 한참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는 아비의 소리 없는 작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어구를 보관했던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들린 후 잠시 뒤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리고는 스산한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마을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아침을 맞는 듯 했습니다. 여보, 아직 주무세요? 옆자리가 비었네.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온기마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죠. 여보, 어디 갔어요? 여보, 오상철 씨, 대답 좀 해봐요, 여보.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죠. 그녀는 온 집안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남편의 흔적은 없었고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선착장 창고를 향해 달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자신의 끔찍한 예감이 틀리기만을 바라며 그녀는 녹슨 창고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안 돼요, 여보. 제발. 아내의 비명은 그렇게 한 가족의 비극이 끝났음을 알리는 절규였습니다. 같은 시간 오종만이 수감된 교도소의 면회실. 오종만 씨,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큰아들 오상철 씨가 오늘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교도관의 말에도 오종만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허공만 응시했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왜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지가 왜 죽어? 죄는 내가 지었는데 팔자 한번 사나운 놈이구먼. 정말 할 말이 없군요. 그래서 인제 면회 올 사람도 없는 거요? 영치금 넣어줄 사람도 없겠구먼. 이제 내 신세는 어찌하면 좋으냐? 교도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존재 앞에서 모든 말은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그에게 남긴 것은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누가 이제 내 시중을 들지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 전부였습니다. 아비의 죄는 그렇게 가장 완전하고도 잔혹한 방식으로 아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목했던 연쇄살인 사건에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희생자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종만이 수감된 교도소의 어느 날,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들 오상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끔찍했던 날 이후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가까이 변할 시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부 연쇄살인 사건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한 통의 연락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사형수 오종만이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85세의 나이로 병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실의 생명 유지 장치가 멈추며 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4명의 젊은이와 자신의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 속으로 병든 늙은이의 모습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죠. 그의 죽음으로
이 끔찍한 사건의 법적인 모든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사건 이후 아내 박미희와 아들 오준우는 핏물처럼 번져나간 그 지독한 소문을 피해 살던 곳을 영원히 등졌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사는 곳도 옮기며 그들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수소문 끝에 그녀와 아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조용한 찻집에서 저는 박미애 씨를 만났습니다. 제 남편은 아무 죄도 없었어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좋은 아버지였고 효자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람을 살인마의 아들이라고만 불렀죠. 그 이름의 무게를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끝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조금만 덜 잔인했더라면 우리 남편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위로 사건이 있었던 그 바다의 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죠. 오늘도 그 어촌 마을의 바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푸르고 잔잔합니다. 끔찍한 비극을 모두 목격했지만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깊고 푸른 물속에 그날의 비명과 한 가족의 피눈물을 남김없이 품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한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어떻게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죄 없는 이들의 삶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 위에서 쓰러져간 4명의 젊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5번째 희생자 오상철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쓰러져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파도 소리가 잦아들며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 모든 기구한 사연의 위로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 시작입니다. 새벽빛이 스며들어 작은 바람이 춤추네 지친 마음도 쉬어가네 인생의 멜로디 울려 퍼지네 기억 속에 빛이 되네 다시 또 시작해 길을 잃어도 괜찮아 별이 다시 길을 비추네 고요 속에 나를 찾네 인생의 멜로디 울려 퍼지네 기억 속에 빛이 되네 다시 또 시작해